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당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입니다. 오늘은 문학너머 인문학 시간으로 조남주가 쓴 82년생 김지영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성 문제를 다룬 소설이지요. 여성 문제는 한국 사회 특유의 가부장제 문화에서 파생됩니다. 가부장제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집안 핏줄이 이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 집안에서 핏줄은 아들로 한정됩니다. 아버지, 아들에게 집안 권력이 집중되니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은 자기 주관을 펼치기 힘듭니다. 그나마 아들을 낳은 여성은 어머니로서 인정받지만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은 집안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가부장제 구조에서 여성들이 아들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들을 낳아야 여성들은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부장제는 아들이라는 권력 기호로 여성들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 지나지 않는 셈입니다. 김지영이 태어난 집안의 할머니인 고순분 여사도 가부장제의 아들 선호 사상을 내명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4명 낳았습니다. 4아들 가운데 사회적 성공이라고 할 만한 성취를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첫아들은 결혼하기 전에 죽었고 둘째 아들은 일찌감치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막내 아들은 노모부양 문제로 셋째와 싸우다가 아예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셋째 아들 곧 김지영 아버지가 노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인 아버지는 가부장제의 남성 중심적 사고에 충실한 인물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아들들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합니다. 이에 비한다면 김지영 어머니는 한 집안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억척어멈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연달아 딸을 낳고는 세 번째로 임신한 딸을 낙태한 경험이 있습니다. 둘째 딸인 김지영과 남자 동생 사이에 5살 터울이 생긴 건 이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산하 제한 정책이 맞물려 1980년대에는 뱃속아이가 딸이면 당연한 듯 낙태를 하는 산모들이 많았습니다. 김지영은 둘째로 태어나 살아남았고 셋째로 태어날 뻔했던 아이는 여자라서 끝내 햇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지영이 셋째가 되지 말란 법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무사히 태어났다고 여자들이 편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김지영 어머니의 경우처럼 집안을 일으키는 아들을 위해 여성들은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당했기 때문입니다. 김지영 어머니 곧 오미숙 씨의 오빠들은 공장에서 일한 누이들의 도움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정작 희생을 한 누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의사로 경찰 간부로 경제력을 갖게 된 오빠들이 남동생의 학비를 책임지자 큰 외삼촌은 집안을 일으키고 부양한 책임감 있는 장남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의 실상을 오미숙 씨는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김재영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남녀차별 문제에 곧바로 직면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학생들의 변호는 남자부터 시작해 여자로 끝나고 반장은 대부분 남학생들이 맡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여학생들 복장만 유독 규제가 심했습니다. 남학생들은 편한 복장으로 쉬는 시간마다 뛰어놀았지만 여학생들은 치마 같은 불편한 옷을 입고 얌전히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남자들의 은근한 성추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엉덩이나 가슴께를 스치는 미심쩍은 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1학년 때 담임은 50대 남자였는데 이름표 검사를 핑계로 반 아이들의 가슴을 지시봉으로 쿡쿡 찔렀습니다. 김지영은 같은 학원에 다니던 남학생이 수업이 끝난 늦은 시간에 출근되는 바람에 공포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김지영은 몸으로 직접 체험한 셈입니다. 지성의 정당이라는 대학이라고 여성차별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김지영이 참여한 한 등산 동아리는 여자 회장을 뽑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힘들어서 회장을 못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4학년이 되자 김지영은 취직 문제 때문에 애가 달았습니다.
그런데 학과로 기업 추천서가 오면 교수들은 남학생만 추천했습니다. 여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교수들은 기업에서 남학생을 원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학과장은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회사에서도 부담스러워해. 지금도 봐. 학생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알아? 라고 말해 가뜩이나 절망한 학생들을 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김지영이 면접을 본 한 회사의 남자 이사는 여성 면접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거래처 미팅을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래처 상사가 자꾸 좀 그런 신체 접촉을 하는 겁니다. 괜히 어깨도 주물주물하고 허벅지도 슬쩍슬쩍 만지고 그런 거 알죠?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지영 씨부터. 김지영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면접자는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주의를 줘도 고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질문했던 이사가 눈썹을 한번 올렸고 김지영도 움찔했습니다. 마지막 면접자의 말은 과간이었습니다. 제 옷차림이나 태도에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보고 상사분의 적절치 못한 행동을 유발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면접자는 큰 소리로 한숨을 쉬었고 김지영은 한편으로 씁쓸하고 다른 한편으로 저렇게 대답해야 했다는 후회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 누가 회사에 합격했을까요? 결과는 모두 떨어졌습니다. 결과가 어쨌든 회사 간부들이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김지영은 이곳저곳에 입사원서를 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소규모 홍보대행사에 어렵게 취직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남녀차별은 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회사의 미래를 보고 새롭게 꾸려진 기획팀에 김지영 동기 4명 중 2명이 선발되었는데 둘 다 남자였습니다. 김지영과 여자 동기인 강혜수에 대한 평가가 남자 동기들보다 더 좋았지만 장기 프로젝트에서 여성은 육아 문제 때문에 오래 일하기 힘들다는 게 탈락의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제 능력을 펼칠 수 없는 현실에 김지영은 절망합니다. 사회가 여성에게 새긴 좋은 글씨가 김지영의 앞길을 무수한 가지로 뒤덮인 길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결혼 생활이 남았습니다. 김지영은 IT 계열의 중견기업에 다니는 정재영과 결혼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둘 다 회사 일이 바빠 밥 한 끼 못 먹는 날이 많았지만 가끔 심야 영화도 보고 야식도 먹으며 연애하듯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연애는 아니지 않나요? 연애는 두 사람 마음이 맞으면 그만이지만 결혼은 여기저기서 끼어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혼 후 시아버지의 첫 생신에 참석한 친척들이 김지영에게 식사 시간 내내 아이 소식이 없는지를 묻습니다. 김지영은 당분간 아이 낳을 생각이 없지만 집안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했으니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영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차라리 아이를 낳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누가 기르나요? 맞벌이 부부인 두 사람은 당연히 육아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부산에 있는 시부모에게 맡기기도 힘듭니다. 친정엄마 오미숙 씨는 장사를 하니 시간이 안 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낳아도 기르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물을 뽑는 태몽을 꾼 후 김지영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임신한 직원들은 출퇴근을 30분씩 늦출 수 있는데 30분을 날로 먹는다는 남자 동기의 말이 듣기 싫어 김지영은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는 길을 홧김에 선택해버립니다. 임신한 몸으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건 악몽 그 자체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앞에 있으면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불쾌한 기색을 보입니다.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자리를 양보한 한 아가씨는 배불러까지 지하철 타고 돈 벌러 다니는 사람이 애는 어쩌자고 낳으라는 말까지 내뱉습니다. 뱃속에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릴 어른들에게 눈치가 보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아이를 낳아도 김지영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육아는 엄마인 김지영의 책임입니다. 남편은 가족 부양을 이유로 육아에서 한 발을 뺍니다. 지은이는 김지영 씨가 회사를 그만둔 2014년 대한민국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은 결혼, 임신, 출산, 어린 자녀의 육아와 교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구조가 결혼한 여성을 직장 밖으로 내몹니다. 이상한 것은 이렇게 직장을 관두고 육아에 전념하는 여성들을 보는 사회의 시선입니다. 딸 지원이를 데리고 공원 산책을 나온 김지영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들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 벤치에는 서른 전으로 보이는 직장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김지영을 흘끔 보더니 맘충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1,5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며 아이를 돌보고 있는 여자에게 한 말입니다. 도대체 김지영이 무슨 잘못을 그리 많이 했길래 가는 곳마다 이런 서러움을 맛보는 것일까요? 이 소설은 김지영이 정신 이상을 보이는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어느 때는 어머니 오미숙이 되어 말하고 또 어느 때는 등산 동아리 선배 차승현이 되어 말하기도 합니다. 차승현이 된 김지영은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연아, 요즘 지영이 많이 힘들 거야. 저 때가 몸은 조금씩 편해지는데 마음이 많이 조급해지는 때거든. 잘한다, 고생한다, 고맙다, 자주 말해줘. 무엇이 김지영을 이토록 힘들게 할까요? 남편 정대현은 사회통념으로 보면 다정한 남자입니다. 아내의 말을 곧잘 들어주고 잘못이 있으면 이내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고통받는 여성을 남편 한 사람이 치유할 수는 없을 뿐더러 남편의 이런 말로 여성 문제가 해결될 상황도 아닙니다. 지은이는 소설의 끝부분에서 김지영을 진찰한 정신과 의사의 생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학 동기이자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욕심도 많던 안과 전문의 아내가 교수를 포기하고 페이닥터가 되었다가 결국 일을 그만두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특히 아이가 있는 여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 명의 베이비시터에게 번갈아가며 맡긴 아이가 ADHD 판명을 받자 아내는 병원을 그만두고 아이 치료에 매달립니다. 그래도 아이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아내는 어느 날부턴가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푸는 거라고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이런 아내를 보며 김지영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그것밖에 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꼭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아내나 김지영이 하기를 그는 바랍니다. 얼마나 다정한 남자인가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출산 문제로 병원을 그만두는 상담사 이수연을 바라보며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육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여직원은 여러 가지로 곤란한 법이다. 후임은 미혼으로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또 한 사람의 그가 있습니다. 김지영의 남편인 정대현의 생각도 사실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김지영을 진심으로 걱정하지만 김지영을 괴롭히는 그 일이 사회 문제라는 인식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벌어지는 일을 여성 문제로 확장해서 생각하지 않으니 아내와 다른 여자를 나누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지영이 퇴사한 후 회사 화장실에서 벌어진 몰카 사건을 대하는 남자 직원들의 인식에도 이런 문제는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화장실 몰카가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나 애인만 그 몰카에 찍히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만 합니다. 내 아내 애인만 괜찮으면 이런 일쯤 일어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성 문제에 대해서 남자들은 사회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김지영이 겪은 이야기를 읽으며 남자들 또한 그에 못지않게 힘든 삶을 산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들도 살기가 만만치 않은 한국 사회입니다. 가부장자란 게 권력 있는 남자들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닌가요? 하지만 이런 말로 김지영의 이야기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김지영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 여성들의 이야기이고 다음 시대 여성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런 여성들의 삶은 남성들의 삶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영은 남편에게 돕는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은 돕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집안일의 주체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 소설에서 지은이는 김지영이란 인물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김지영이 걸린 정신병이 알려주는 바 그대로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제정신을 갖고 사는 건 한없이 어려워 보입니다. 여성이 제정신이 아닌데 남성이라고 이 사회를 제정신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결국 김지영과 같은 여성이 여자로서, 엄마로서, 사회인으로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은이는 정신병에 걸린 김지영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은 독자들이 생각해 보라는 것일까요? 여자들이 힘든 만큼 남자들도 힘들다는 대답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따름입니다. 남자의 적은 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제라는 사회구조에서 여성은 분명 남성보다 소외되어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성 문제의 해법을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김지영이 남편에게 바라는 건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누구를 돕는 게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서 같이 집안일을 하자는 게 김지영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팽배한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김지영의 이 간절한 소망을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단순하면서도 너무 복잡한 실타래로 뒤얽힌 우리 사회로부터 김지영은 다만 김지영, 고생한다, 고맙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